하나, 둘, 셋. 그래도 안 하다 하니까 어색하네요, 인사를. 아, 그래도 음, 안녕하세요. 진솔입니다. 태양입니다. 와, 와, 저희가 아까, 지난 회차에서는 폭삭 수다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또 외국 드라마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저희? 영국 드라마 시리즈고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죠. 그래서, 음, 이미 너무 유명해가지고, 사실, 우리 영상 올라왔을 때는 얘네 왜 뒷북이지? 할 수도 있어. 내용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내가 안 봤는데 본 거 같아. 너무 많이 음, 들어서. 맞아. 좀, 뭐, 너무 많이 짤로 봐서. 이런, 음, 소년의 시간도 뭐 짤도 막 돌아다니고, 음, 어, 이게 소년의 시간이 넷플릭스에 업로드 되자마자 전 세계 차트 이제 순위권 안에 확 들면서, 음, 좀, 음, 그 인셀 문화, 그리고 요즘 이 남초 커뮤니티의 문화와 청소년들의 문화를 전혀 알지 못했던 어른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불안감을 음, 주면서, 인기 컨텐츠가 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안 다룬 그냥,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여성주의나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다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음, 그리고 그냥 아들을 가진 부모라면 꼭 봐야 된다. 음, 아니면, 뭐, 교사들, 청소년들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음,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제 이 컨텐츠 자체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만들겠다. 뭐, 총리가 뭐 추천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음. 그럴 정도로 영국 사회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죠. 이게 뭐, 맞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제이미라는 청소년이 동급생은 아니고 자기보다 한 살? 두 살 정도 많은 이제 그 같은, KT를 죽이면서 그가 왜 죽였는가를 음, 뭐랄까 추적한다고 하기엔 좀 어려워. 왜 죽였는가?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지금 어떤 문화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그래서 학교를 다루고 이 아이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해서 이 심리조사관과의 1대1 면담을 담고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일상을 보내게 되는가 이렇게 음, 네 편으로 다 이렇게 있는데 전 사실 처음에는 그냥 보편적인 범죄 수사물을 기대하고 봐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음. 뭐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확실히 얘가 범인이라고 뭐 아니라고. 한, 음, 한 3화까지도 그래서 얘가 범인이라고 아니라고 왜 죽였다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4화에 갔는데 왜 갑자기 이 가족들의 씬을 막 계속 음, 보여주는 거야. 더군다나 이게 원테이크 기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4화에서 제가 3화까지는 안 느껴졌어요. 이게 원테이크 기법이라는 거를. 근데 음, 4화에서는 자동차 씬이 계속 나오니까, 야, 재미없다. 내가 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마음도 있어. 가해자 가족의 얘기를 내가 왜 보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 네. 맞아.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보니까, 좀 다르구나. 저는 이거를 이제 일단 X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는 걸 봤고 아무래도 저는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또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우연히 듣기도 했고 해서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얼마나 문제작이길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3화의 그 지르는 씬이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지금.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아, 이건 내가 못 보겠는데? 약간 PTSD 올 것 같은데? 싶었다가, 그래도, 그래도 함께 하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용기가 생겨서 봤는데, 잘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3화, 그 3화 전체는 되게 힘들긴 했어. 나중에 저희가 1, 2부, 3, 4부 이렇게 나눌 거여서 3, 4부 때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어, 그
심리 상담사 조사관님의 어떤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남일 같지 않아서 이게 그랬는데 그냥 한번 네, 저희도 이제 계속 10대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청소년 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일부의 시작이 이제 그 형사가 아들의 음성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 시작이 음, 되잖아요. 음, 왜 그걸로 시작을 했을까? 그것도 되게 좀 의미 있는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은 아들과 음, 그것을 그냥 얘는 꾀병 부리는 거고 내가 만만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아빠. 음, 음. 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제이미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네, 많은 분들이 그 제이미의 방에 대해서 인상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평범한 그리고 아직 음. 너무나도 소년 네, 진짜 상상이 정말 애절. 방이고 거기서 오줌까지 싸는 제이미. 음, 또 너무 평범하고 또 너무 순진해 보이기도 하고 선해 보이기도 하고 음, 그 얼굴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 수감이 되고 뭐 그러니까 인솔되고 뭐 하는 과정에서 내내 겁에 질려 있고 긴장해 있고 뭐 이러는 그 아이의 모습. 그러니까 계속 제가 진짜 범인이라고 이렇게 취조를 끝내고 어떻게 보면 얘 범죄 현장이 영상으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짜 얘가 범인이야? 나는 의심이 들 만큼 믿기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했어. 저는 그냥 얘는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눈앞에 자기가 범죄를 지는 영상을 틀어놓고 있음에도 오빠한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래서 해리인가? 뭔가 이렇게 몇 빅실앤 하이드처럼 인격이 들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진짜 막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나 아니야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더라고.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번역된 대사가 난 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어. 약간 나는 여기 올 만큼 그런 짓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건 내가 아니야. 이런 부정이 아니고 그 자기가 음, 뭔가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 느낌? 맞아. 그 포인트가 더 무서운 것 같아. 너무 명확하게 자기는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고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 진짜 약간 뭘까? 정말 성격감인가? 인격감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음. 이제 근데 그 가족 그 첫 씬에 보면 아빠가 나 뭐 한 거 없어요 라고 경찰한테 얘기하는 포인트에서 저는 일단 이도 평범한 집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의심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가 아니라 약간 뭔가 잘못했는데 너네 잘못 왔을 거다. 난 한 게 없다. 라고 변명하는 느낌이었고 약간 어, 그 경찰서에 가서도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딸한테 집에 혼자 가라고 하는 것도 전 이해가 갔거든요. 이 모든 게 약간 돌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뭔가 문제가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보는구나. 음, 그냥, 당연히 그냥 경찰이 쳐들어왔을 때, 음, 좀 당황해서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는 있겠다라고 음,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제이미가 계속 아빠를 찾는 게 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 아빠를 동석 보호자로 선정했을 때 약간 엄마가 왜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라고 하고 실제로 아빠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잘 없는 아빠잖아요. 근데 그런 음, 아빠를 동석 보호자로 신청했고 계속 그 경찰서에 가는 내내 아빠를 부르잖아요. 아빠? 아빠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빠.
음, 계속 아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빠를 호출하는 것? 음, 그게 되게 나는 왜 저렇게 대사를 썼을까? 그러니까 대본을 왜 음, 저렇게 구성했을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 왜냐하면 보통 그 나이 때는 좀 그, 만, 그 사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익숙한 건 엄마이고, 좀 더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도 더 잘 아는 분위기이고 했는데, 음, 얘가 아빠를 선정한 이유? 그게 되게 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저도 그 부분이 엄마가 되게 당황한 얼굴로 왜 당신을 선택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뒤에 보면 딱히 아빠한테 기대는 것 같지도 않았어. 아빠는 음, 부럽고 아빠가 옆에 있는데도 딱히 아빠한테 막 이렇게 힘들어 아니면 무서워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뽑을 때도 아빠를 계속 보라고 하잖아요. 그 뽑는 사람도 아빠를 보라고 하고 아빠도 자기를 보라고 하는데 제이미가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아, 아빠가. 어. 그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 그냥 힘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나? 아니면 그냥 남자니까 음, 자기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있고 싶었던 음, 건가? 그러니까 정말로 보호자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또 권력이 굉장히 세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성이기 때문에 그 권력자이기 때문에 말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 남초들도 여초도 그렇지만 동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여성들 별로 믿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1부와 2부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뭐랄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경찰들이 청소년, 이 소년범으로 들어온 이 제이미를 대하는 태도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저는 되게 음, 정반대라고 느껴졌고 그게 좀 나란히 놓이게 되니 1, 2부로 나란히 놓이게 되니까 더 대비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 처음에 1부를 봤을 때도 이 경찰들의 아주 사무적이면서도 저는 좀 나이스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음, 얘를 그냥 범죄자 취급하거나 음, 그러지 않고 너에게 이런 권리가 있고 너는 변호사가 필요할 거야 라든지 지금 네가 그렇게 해봤자 너에게 참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 그래서 음. 아주 냉정하면서도 거칠지 않은 조언들 이런 걸 계속 해주는 느낌? 우리나라 같았으면 왠지 막 약간 비난하거나, 그러니까 비난에 발언하지 않더라도 말투 자체에서 비난처럼 나오고 어린애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막 경찰서에 가본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청소년이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권리라던가 아니면 아직 사실 그 사람들은 봤을 거 아니야, 영상 얘가 죽이는 영상을. 그치,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딱 지금 너가 해야 되는 건 이거야. 넌 이거를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 네가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이런 절차들이 태연이 말대로 나이스하게 느껴졌고 신선했고 응, 그래서 응. 새벽 6시 15분에 쳐들어가서 우리나라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필요한 권위가 흐트러진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주어져야 할 어떤 권위와 권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계속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된다고만 얘기하는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이 영국 그 드라마, 특히 그 일부에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그 변호사도 되게 나이스했고, 이게 어떤 체계가 좀 있구나. 이 사람들이 너무 권위적이라기보다는 충분한 권위가 있다. 그 위치에 맞는. 그냥 미성숙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충분한 개인으로 보는 느낌이 좀 저는 그 절차상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걸 네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이 지금 범죄 혐의나 이 절차에서 너가 당사자야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부나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 역할에 놓여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게 안정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고. 근데 나는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경찰 씬이나 경찰서 씬이나 이런 데 항상 좀 불안한 거야. 막 저기서 누가 막 갑자기 막 급발진해가지고 애를 때리거나. 우리 이런 씬에 너무 익숙하잖아. 경찰이 막 급발진해서 애를 때리거나 막 너 내가 내 자식 같아서 말하는데 막 이러거나 아니면 학부모가 와가지고 막 경찰 멱살을 잡거나.
그 새벽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근데 집 훼손되신 거 이거 서류 작성하시면은 어, 돈 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웃에게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하고 이런 게 되게 안정감이 드는 거야, 내가. 한 10 몇 년 전에 제 손으로 신고를 해본 적이 있고, 경찰이 우리 집에 출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어리니까, 그때도 저는 제이미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중3 막 이럴 때였어. 근데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다. 심지어 내가 신고한 당사자인데, 나는 일단 집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 밖에 몇 번 신고했었으니까, 밖에 나가 있는 거고, 내가 신고를 한 우리 아빠를, 아빠 얘기를 그래서 아빠가 뭐 별일 아닙니다. 뭐 우리 딸이 잘못 신고했어. 뭐 좀 무서워서 그랬나 봐요. 저희끼리 처리하겠습니다.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가정폭력이 그런 식으로 묻히고 음, 그러다가 결국 피해자가 죽잖아요. 며칠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요.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돌려보내거나 해가지고 결국 그 죽은. 그래서 그리고 나는 수사 과정에서도 계속 아빠는 옆에서 얘는 13살, 고작 13살이야 라고 하는데도 그냥 그 경찰관들도 그냥 다 꿋꿋이 얘가 한 짓은 한 거고 이건 해야 되는 질문이야. 그래서 진행을 하잖아요. 이것이 나는 2부에서 느낀 거랑도 이어지는데 얼마나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어리게 보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청소년을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청소년을 유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생각보다 청소년들은 얼마나 성인과 가까운가. 음, 근데 그러면서 내 청소년 시절도 떠올랐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나도. 우리는 이제 청소년 시기가 참 그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어른에게 직접적으로 질문과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린 대해지는 건 너무 애취급을 당하고, 근데 그게 너무 불쾌하고, 근데 그 불쾌감이 충분히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경찰들의 그 아주 사무적이지만 얘 개인으로 대하는 태도에서 학교로 넘어갔을 때, 이부 학교로 넘어갔을 때 그 교사들이 이게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막 하는데 전혀 될 수 없는 그 상황. 그때 음, 교사들이 쓰는 언어들. 난 널 통제할 수 있어. 난 널 제압할 수 있어. 난 너를 어디에 뭐 가둬둘 수 있어. 뭐 이런 얼마나 하찮았을까? 저 학생들이 하찮게 느껴질까? 이런 가짜지 가짜지. 음, 어,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경찰들의 그 사무적인 태도들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과하지 않다. 음. 맞아요. 그리고 사건 당사자라면 마땅히 받아야 될 질문이다. 음, 때때로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 보호라는 명목으로 마땅히 음. 받아야 할 불편한 질문과 거쳐야 될 불편한 절차들을 가로막고 있진 않은가. 제이미가 인정하지 않는 것도 신기했는데 우리는 약간 그걸 꽂혔던 것 같아요. 둘 다. 경찰의 어떤 그 수사 방식이라던가 존중하는 것, 존중을 실제로 했고 하는 그런 태도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면서 그 2부에서의 어떤 정말 혼란하고 혼돈의 그 끝이었던 학교를 보면서 난 정신이 있던데 와, 진짜, 와, 멀미나, 멀미. 미국은 좀 더 하겠지 근데 또 더 자유로운 느낌이니까 미국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라고 할 만큼 학생들이 진짜 학교를 안 갔네요. 특히 할렘가나 이런 데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교는 아이들이 학교를 오면은 돈 주고 음,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었어. 네. 음, 사실 영국은 되게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음, 그런 곳조차도 저 수준이라고? 약간, 어떡하지? 맞아. 근데 그런 게 있었어. 모든 강사들 얘기하잖아요. 영상으로 모든 수업이 대체가 되고 선생님들은 없고 근데 또 통제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심한 말들로 얘네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근데 얘네들은 또 우리는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알 만큼 알고 선생님들 피곤한 거 알겠으니까 먼저 기를 테니까 나가서 뭐 담배를 피든 화장실 갔다 와라 이런 느낌들이
약간 뭐랄까 모순적이었다. 네,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느낌도 있었고. 교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경찰들을 안내하는 교사는 지금 그 사건 때문에 학교가 다 혼란스럽고 막 하다는데, 뭐 힘들어한다. 근데 가장 힘들어하는 건 교사들밖에 없는 것 같아. 학생들은 그냥 또 하나 뭐 무슨 일 터졌네 이 정도의 느낌? 이후에 보면은 그 제임이랑 친한 친구들 둘이 대화하는 걸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에 대해서보다는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이 올까 봐, 맞아, 맞아, 맞아. 자기들에게 뭔가 불똥이 튈까 봐 신경을 쓰는 거지. 뭔가 그 죽은 아이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이라던가 이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나한테만 내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만 언급 안 했으면 좋겠어. 너 연락 되냐? 막 이런 얘기. 심지어 한 아이는 그 칼을 자기가 줬잖아. 그러니까 범죄의 도구를 자기가 줬잖아. 근데 계속 피해 다니잖아. 2부에서는 경찰 수사 방식이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1부에서는 약간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는 과정은 너무나 안정감을 줬는데 2부에서는 저게 뭐 하는 짓이지? 저게 진짜 애들에게 먹힌다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거예요. 어. 얼마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근데 나서 그 경찰의 아들이 결국 쪽팔려가지고 아빠에게 와서 나 진짜 쪽팔려서 그래, 아빠. 이거 진짜 아니야. 좀 돌아가. 나 너무 창피해. 음, 이러면서 사실 KT가 그냥 피해자이기만 하지 않다. 제이미가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그 괴롭힘의 내용은 되게 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식인 거죠. 근데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용이 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 너 평생 X 못할 인셀이야. 음, 어, 음, 그, 그것이 그렇게까지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는 거. 제이미의 친구가, 그래서 그 KT의 친구인 제이드에게 맞아서 보건실에 음, 갔을 때 경찰이 따라가고, 그래서 그 남성 경찰에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인기 많았냐? 인기 많았죠? 그, 음, 뭐, 인기 많았다. 그러니까 음, 너처럼 인기 많은 애는, 인기 많아 본 애는 우리의 절대 이해 못해. 이게 딱 음, 있잖아. 그래서 음, 약간 거기서도 더 마음을 닫은 느낌이었어. 이 사람은 진짜 음, 이해 못하겠다. 말하면 안 되겠다. 근데 난 그 상황에서 그 질문을 한다는 게 너무 갑자기 당황스러웠어. 사실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음, 갑자기 갑자기 저걸 왜 물어봐? 약간, 음. 어.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방사한 방사를 얘가 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어떤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애들을 쑤시고 다니다. 근데 사실 흔히 말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이 죽음을 범죄까지 가는 건데 이 경찰들은 아날로그 세대니까 뭔가 이 학교 안에서 왕따든 따돌림이든 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데 진짜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아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모르잖아. 아빠가 이해를 못하는. 근데 그걸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게 이해가 되기 어렵지. 음, 얘네한테 아니 그 말 13살이 다 인지 못했지 그러면 13살이 다 모태솔로 아니야? 약간 음, 그 성인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너 같은 는 평생 섹스 한번 못하고 여자 못 만나볼 거야 라는 게 얼마나 남성 청소년들의 핵심을 건드리는 자극 포인트인지 그렇다는 거. 근데 음, 그러면서 저는 이 드라마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 20대 80 법칙이라든지 인셀이라는 단어를 다 처음 알았고, 레드필 뭐 이런 것도. 근데 이거 보고 나서 제 남자 사람 친구를 만났는데, 걔는 다 알고 있더라고. 진짜. 이 남자들은 이미 너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정서의 포인트는 그래서 20% 남자에게 끌리는 80% 여자애들 니네 너무 한심해 라는 게 그 찌질한 정서의 포인트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그 남자애 그런 말을 했어. 내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근데 맞잖아. 솔직히 20% 남자에게 대부분의 여성이 끌리긴 하잖아. 그리고 요즘 시대는 점점 대부분의 남자들이 여자에게 어필하기가 너무 어렵다. 특히 서른이 넘어가면은 더 어렵다. 왜냐, 20대 때까지는 잘생기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여자들은 그냥 얼굴만 보고 사귀는 게 아니라 충분한 대화도 할 수 있길 바라고, 적당한 사회적 이슈나 이런 거에도 남자 관심 있게 바라지만, 남자들은 사실 20대까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이 사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특히 잘생긴 애들이라면 그런 거에 관심 없어도 너무 여자를 잘 만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결혼 못하고 30대로 넘어가면은 완전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점점 혼자 사는 거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아, 왜, 그, 그리고 결혼은 여자에게 너무 손해야 라는 그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냥 혼자 살지 뭐 이러는데 남자들은 지켜야 되는 K 타임라인도 있고 결혼해서 애도 낳아야 될 것 같고, 부모에게 적당한 효도도 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라는 형태도 꾸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갖춰야 되는 게 갑자기 너무 많아지는 거지. 그냥 돈이랑 얼굴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인간적 풍부함? 어떤 풍미가 이제 요구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점점 연애하기 힘들다. 그래서 의외로 잘생긴 놈들이 30대 때 연애 하나도 못하고 결혼을 못해서 안달이 나고 결국 그래서 결혼 정보회사 간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막 했었는데 난 너무 새로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세계가 있구나. 음, 이것의 의미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커지는 데에는 SNS가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윗세대들한테는 SNS는 너무 먼 존재니까 점점 더 이 세대 차이가 멀어지고 이해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학교에 근무한 4, 50대 선생님들과 아이들은 말이 통하겠냐 싶은 거예요. 지금 청소년들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지. 사실 몸은 이 현실에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계는 다 SNS에서 맺고 있는 건 거지. 음, 그래서 저도 이 소년의 시간 때문에 이제 불안 세대라는 책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책 리뷰들을 좀 몇 개 찾아봤는데 이 미디어 컨텐츠들이 학생들에게, 이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 왔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거기서 잡는 포인트는 지금 청소년들은 음, 현실에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 음, 통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음, 관계를 맺는 경험이 없다는 거죠. 다 음, 가상의 세계, 우리 입장에서는 가상의 세계인 SNS나 이런 인터넷에서 맺는 관계가 얘네한테는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음, 특히 코로나 시기나 이럴 때는 학교도 다 온라인이 대체를 했으니까 이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되게 핵심 관계고 우리는 그냥 뭐 SNS 좀 지우지 뭐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얘네는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의 정서와 현실 감각에 많은 변화들을 끼쳐왔다는 이런 음, 내용인데,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인천의 학생들이 중학생이 어떤 애를 뺨을 이렇게 때리는 그 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녔었거든요.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이제 애들이 막 모여 있고, 이 한 애가 계속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너 잘못했으니까 5대만 맞자. 5대 한 대씩 야, 숫자 세.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소리가 쫙쫙 소리가 나게. 그러면 막 애가 울면서 미안해 이러면서 미안한데 나 반대쪽 때려주면 안 돼. 뭐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게 SNS를 타고 막 돌아다녔대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지? 양심 없는 청소년들 해가지고 CCTV에 찍힌 뭐 그냥 음, 가게 앞에 있는 우산 그냥 가져가고 길 가다가 컵라면 그냥 먹던 거 던져버리고. 근데 나는 이 애들이 그냥 못 배워서 그렇다 도덕성이 낮다? 이것보다는 이 현실 감각, 얘네가 사는 세계가 다른 것 같아. 내가 어디에 잘 보여야 되고, 어디에서 주의를 의식해야 되고, 이게 그냥 다른 것 같아. 얘네에게 법은 SNS에 존재하고, 얘네가 지켜야 하는
원칙과 법칙은 다 온라인에 존재하고, 이 현실에서 음, 내가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는데? 이게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